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이벤트인 CPI를 무난하게 소화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나스닥이 사상 첫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에 빅테크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로써 12월 스모컷 전망은 96%로 뛰었고요. M7 기업들도 애플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풀어보겠습니다. 아이폰 AI 기능 접목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챗GPT 탑재 버전을 출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등 자사의 기기에 인공지능 모델인 챗GPT를 탑재한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애플은 시총 2위 엔비디아와 격차를 벌리면서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구글이 신형 AI 제미나이 2.0을 공개했습니다. 범용 AI 비서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이슈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고도화된 AI 비서 서비스를 내놓고 수익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6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한편 테슬라는 모건슬리가 선정한 탑픽 종목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읽는 미증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연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77% 상승한 2만 선을 돌파하며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82% 상승하면서 6,084포인트로 마무리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만이 0.22% 하락하면서 4만 4천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사상 처음으로 장중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 연중 나스닥 지수 상승률은 35% 수준까지도 올라왔는데요. 3대 지수 중 가장 큰 상승세입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고요. 근원 CPI도 3.3% 상승해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져가는 가운데 이 빅테크 기업들 역시 트럼프 정부의 AI 산업 및 여러 기술 규제 완화를 기대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보겠습니다. 4.269%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1.14% 상승하며 마무리해주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금 5,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2.72% 상승하면서 5,028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WTI 지수 역시 2.55% 상승해줬습니다. 70.33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만을 제외하고 M7 종목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0.52% 하락하면서 24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이폰과 같은 자사의 기기에 인공지능 모델인 챗GPT를 탑재한 기능들을 출시했는데요. 자사의 음성 비서인 시리와 챗GPT 통합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28%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주 랠리와 함께 어제 하락하던 모습을 오늘 상승 흐름으로 돌아세웠는데요.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된 후 주가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오늘 3.14%로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전날까지 이어진 4거래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강세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정말 큰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5.52%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칩 윌로의 영향과 양자칩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죠. 거기에 구글 제미나이까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기대되면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보겠습니다. 2.32% 상승하면서 230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사상 최고치 230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2.16% 상승하면서 632.6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간밤에는 미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용자들의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다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한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는 2만 7천 명 이상, 인스타그램에는 2만 8천 명 이상이었는데요. 다행히 이 문제는 1시간 이내로 복구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오늘 5.93% 상승하면서 정말 무서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기록했는데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긴밀한 관계가 전기차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 이상 급증하면서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오늘 6.63% 상승하면서 마무리해 주었는데요. 브로드컴은 애플이 최초의 자사 인공지능 맞춤형 서버칩을 개발하기 위해 브로드컴과 협력하고 있다라는 보도에 수요일 개장 전부터 약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브로드컴이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 처리에 필수적인 네트워킹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플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보다는 고객에게 직접 칩을 판매하는 브로드컴은 애플의 네트워킹 기술을 계속 공급하는 한편 보다 제한적인 범위의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벌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칩은 2026년까지 대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애플의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고 AI 기반 하드웨어로의 확장을 위한 회사의 입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어서 램 리서치입니다. 4.45% 상승하면서 오늘 78달러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TD코에는 저장 장치, 모바일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에서 메모리 콘텐츠가 증가하고 강력한 현금 창출과 같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유로 램 리서치를 최우선주로 꼽았는데요. 이 회사는 향후 2년 동안 낸드 웨이퍼 제조 장비 투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D코엔의 분석가들은 중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그동안 낸드 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추후에는 상당한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낸드 웨이퍼는 연평균 성장률 28%로 2026년까지 140달러에 도달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반도체 장비 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23년과 24년에 낸드에 대한 자본 지출이 급격히 감소한 후 ESS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PC와 스마트폰과 같은 가전제품이 교체 주기를 거치면서 강력한 반등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버입니다. 우버는 5%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 우버의 로보택시인 크루즈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은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주로 경쟁 구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GM의 지원 중단은 그동안 크루즈의 지속적인 적자와 함께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예상되자 이 투자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은 2016년 이후 크루즈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IM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이청원 과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TSMC마저 반도체주 산타랠리 실종. 우선 간밤에는 CPI를 소화하면서 M7은 애플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인텔, 마이크론 등이 미국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소식 역시도 호재였고요. 여기에 TSMC도 포함이 됐는데 다만 TSMC는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과 TSMC 실적 전망 짚어주시죠. 지금 시장 특히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유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잘 못 갑니다. 비록 어제 잘 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S&P 500이나 나스닥 그리고 다우만큼 상승 탄력이 커졌던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경 고점을 찍은 이후로 한 차례 큰 조정이 나왔고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엔비디아가 되든 TSMC가 되든 이 실적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둔화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나온 요 기사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쭉 보게 되면 우선은 왼편 위에 있는 건 둔화되는 TSMC의 월별 매출 증가율입니다.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무려 24.7%나 증가를 하였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12.2% 감소합니다. 감소폭 자체만 본다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TSMC가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전월 무려 24.7%나 올랐기 때문에 감소되는 그 폭도 컸다라고 보는 게 저는 옳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평균적인 수준을 쭉 보게 되면 여전히 매출의 증가세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된 고객사인 이제 이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까지 매출 증가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더 높은 수준의 실적을 사실상 보였고요. 덕분에 주가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광폭 행진을 보였습니다만 이게 이제 내년이 되면 매출액의 증가율이 상당 부분 더디게 되는 모습이 전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 보일 수 있는 이 정도 수치라면 반도체 업종 그리고 섹터 자체가 크게 광풍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매출 증가율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TSMC는 결국에는 파운드리 기업이죠. 이 팹리스가 되든 기타 메모리 업체가 되든 비메모리 업체가 되든 기본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위탁 부문을 관리하고 담당을 하는데 1차적으로 생산을 요구하는 팹리스 업체들의 전망 자체가 나아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나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의 매출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TSMC의 생산력이 소폭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올해 ASML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실적도 한번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ASML 같은 경우에는 연간 대략 40대 정도의 노광 장비를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20대, 25대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장비 매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있다 보니까 TSMC도 결국 실적이 조금 둔화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모든 우려가 최근에 이 기사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덕분에 주가 흐름도 지금은 약간은 다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TSMC의 주가 추이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에 있는 기업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6월에 고점을 찍을 때까지의 흐름은 참 좋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지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려고는 하였으나 우선은 그 목전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다음 페이지에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참 못 갑니다. 어제 잘 가긴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미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이미 신고가를 또 경신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나 TSMC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MC의 실적은 이제 추후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소폭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꺾이거나 그러지는 또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이 TSMC나 또 엔비디아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우선은 조금 차분히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은 2만 포인트를 넘어섰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세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성 종목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고 주가 흐름은 좀 빠져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관망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TSMC와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정체된 게 모두 결국은 반도체 업종의 성장 탄력 둔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면 애플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가 흐름이 좀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시총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괜찮더라고요, 사실상. 네. 그런데 그 이유를 어쨌거나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도 어제 그리고 그저께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리포트를 한 6개, 7개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뭔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우선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6월경 고점을 찍은 이후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는 크죠.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는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이유는 결국 다가올 미래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업황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예전만큼 보였던 그러한 광풍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에 조금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건 우선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 D램과 낸드 쪽의 가격 추이를 한번 보는 거예요.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발췌를 했는데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우선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100%가 되고요. 이들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변수 중에 핵심은 바로 이 D램과 낸드의 가격 변화입니다. 그런데 맨 위쪽에 있는 D램의 경우, 우선 PC의 D램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률이 딱 꺾여요. 전월 대비 8월에는 마이너스 1%, 9월에는 마이너스 2%, 10월에는 제로, 그리고 11월에는 마이너스 7%입니다. 반면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월부터 이제 딱 꺾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이런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C에 들어가는 D램과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D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판매 마진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현상이고요. D램 가격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때는 사실상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모습은 우선은 아닙니다. 특히 D램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전월 대비 20%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낸드 쪽 한번 볼 건데요. 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꺾입니다. D램보다 낸드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이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D램의 가격이 올라가고 낸드 쪽의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1차적으로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 특히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과 일정 부분 연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또 참고로 한번 해보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입니다. 왼편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과 증감률이 있는데 이 왼편 회색의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8년, 19년, 21년 정도까지는 판매량이 그래도 연간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 적지 않은 폭을 보였습니다만 2022년, 23년, 24년 들어서는 분명히 한 차례 딱 꺾여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네모가 쳐 있는 저 부분인데요. 우선 조금 작게 나오지만 이게 올해 하반기 들어서 증감률 자체가 바로 꺾입니다. 증가하지 못하고 제로 수준까지 떨어지고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아마 12월 정도에는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기존의 삼성전자가 되든 애플이 되든 그들은 판매의 증진을 위해서 이미 생산을 해 두었던 그런 재고가 있겠죠. 이 재고가 늘어나면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생각했던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계속해서 맞춰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오른편 파란색 박스입니다. 공급 과잉률이 지금 올라가 버리는 거죠. 당연히 공급 과잉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고 자산이 쌓일 수밖에 없고요.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가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출시되는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늘지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수요가 크게 견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애플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로 나오는 출시가 되는 제품에 대한 이 수명이 점점 짧아집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증진되는 그 속도 또한, 그 수명 또한 얼마 되지를 못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왼편은 갤럭시 S 시리즈, 그리고 오른편은 이 애플의 아이폰인데요. 이 판매 대수를 한번 쭉 보게 되었을 때 갤럭시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오늘 출시가 되었다면 최대 2달 정도밖에 수명이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이후로는 계속해서 감소되죠. 마케팅이라든지 기타 입소문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특정 시리즈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 동안 최대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판매량은 상당 부분 둔화되고요. 가격도 떨어지죠. 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석 달 동안 유효합니다. 이 한 달의 차이가 그렇게 큰 건가? 상당히 크죠. 우리가 연간 거의 매년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단기적으로 크게 견인이 되는데 이게 장기화되었을 때는 재고 자산에 대한 우려만 커지게 됩니다. 지금 그 차이가 최근에 이 스마트폰 시장에 더욱 격렬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 글로벌 상위 6개 회사의 월별 점유율 추이입니다. 지금 왼편에 보이는 빨간색 박스, 애플 빼고는 전부 다 시장 점유율 지금 떨어져요. 애플은 급격하게 최근에 딱 올라가고요. 오른편의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떨어졌는데 애플은 지금 탁 올라가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은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D램과 낸드 쪽의 가격 인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기업의 주가 흐름도 올라가게 되고 PC와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당연히 늘어나야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지금 1차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반면 애플은 그러지를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애플의 주가 흐름 지금 딱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있어. 이 친구만 지금 좋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데 반해서 애플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저는 다른 거 배제하고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더욱 증진이 되고 그 가운데 시장 점유율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반면 TSMC나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비록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이 PC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D램과 낸드 쪽의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주가의 흐름 자체는 조금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당장 이게 턴을 하는 건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기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장 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의 흐름은 당분간 더 좋지 않은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 건지도 짚어보고 싶고요. 주도주로 각광받던 반도체가 밀리고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밀리면 2차 전지로 수급이 옮겨지고 네. 2차 전지 빠지면 반도체로 몰려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반도체에서 빠진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도체 업종 흐름,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다르고요. 지금 증권사도 거의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초점을 맞출지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판단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 메모리 쪽이 1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보일 수 있는 내년에 D램의 캐파 추이가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요. DS투자증권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D램의 캐파는 대략 10%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어가요. 아마 이 부분은 HBM 때문에 그럴 겁니다. 참고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임원들로부터 이야기를 조금 듣는 게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정말 힘들고 내년도 지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임원진들이 지금 이제 12월인데 이미 내년 경영 전략이 아니라 2026년 경영 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까지는 먹거리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지금 캐파 전망으로 이렇게 나오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반면 예전에 비해서 2019년이나 2020년, 2021년, 2022년 수준의 캐파도 만들지를 못합니다. HBM 시장에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마이크론은 1차적으로 상당히 뒤지고 있다는 거. 결국 이 D램의 캐파의 핵심은 HBM이라고 보여지는데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1차적으로 공고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SK하이닉스의 캐파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나 반도체 업황 전체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가 또한 아마는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재고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D램의 분기별 공급 및 수요 흐름을 보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공급 과잉률은 소폭 해소는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공급 과잉이 이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고 자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서 다음 페이지에 이 재고 자산에 대한 건전성이 소폭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은 있습니다. 대략 2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에 대한 부분이 매우 우려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손실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시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기업의 단기적인 주가와 실적을 위해서 사실상 손실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다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반면 내년에 소폭 재고가 정상화되면서 공급 과잉률이 해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D램과 낸드 가격은 아마도 지금처럼 하락하는 추세는 멈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앞서 이야기한 TSMC나 엔비디아의 실적이 턴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인이 나온다면 반도체 업종은 1차적으로 턴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판단했을 때 최근에 보이는 이러한 주가 흐름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최근에 올해 연초에도 그렇죠. 장기적으로 매우 호황 기조에 놓여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흐름이 크게 이어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보다는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 업종이 의외로 조금은
힘겨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설령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당장 턴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선 미국이기 때문에 좀 배제하고요. 우리 증시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턴을 하는 것은 의외로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국장의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 타이밍일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턴을 하기 위한 핵심이 큰 틀에서의 업황 회복일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이벤트, 예를 들어 HBM3 통과일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실 고점 눈이 있더라도 그냥 엔비디아 투자가 나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게 생각할 게 참 많은데요. 네.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특정 개별 주식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리스크를 기본적으로 안고 갑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위험 혹은 개별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내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전망, 디램 부분은 대략 24조 5천억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HBM은 대략 16%인데 이걸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HBM3E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가 지금 쉽게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바로 내년 6월경 그리고 중순경에 HBM4 시리즈에 대한 양산을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시장은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결정되는 경향이 가는데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뒤처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디램과 낸드 쪽의 가격이 1차적으로 턴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개별적인 기업이 놓여 있는 상황은 우선은 그리 녹록치는 않은데 또 시장이 지금 문제예요. 지금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죠. 다른 국가보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결과가 뭐 탄핵이 되든 하야를 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회복을 하는 거, 즉 기존의 계엄령이 있기 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최근에 이러한 계엄령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한번 휘청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치솟았고요. 그리고 외환 보유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기업의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신용도가 지금 떨어졌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동시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은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 증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이 크게 유입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또 집권을 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때릴 겁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그들의 기업 가치, 부의 가치를 더 올리면 올렸지 우리를 배려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보이고 있는 이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다를 거라고 내심 생각을 했는데 최근의 흐름 보면 더 할 것 같아요, 아주. 그러면 우리 증시는 아마도 여기에서 폭락은 아니다 하더라도 비록 어제 그저께 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저는 스멀스멀 조금씩 그런 밀리는 양상이 적어도 내년에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번 계엄령 이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올 연말까지는 내심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차례 꺾였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주인공이 되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좋지 않으면 뭐 제약 바이오가 되든 2차 전지가 되든 그쪽으로 수급이 가야 되는데 2차 전지 지금 좋다는 애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오르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것. 그걸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뭐 여기에서 크게 더 밀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대로 크게 오르기에는 역시나 어렵다.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구구단도 아직 못 됐는데 함수를 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 PB님께서 보셨을 때 내년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있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조선입니다. 조선이요. 최근에 저도 지점 발령받고요. 목포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왔는데요. 그분들이 조선업에 대해서 바삭해요.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내년 매출액은 올해 대비 7%, 영업이익은 대략 25%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직접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올해 보였던 수준은 2027년부터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지금 먹거리가 탄탄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조선 업종과 우리나라에 상장된 몇몇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더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접근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선업종이 우선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선업종 그중에서도 HD현대나 HD현대중공업과 같은 기업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단에서는 트럼프가 리스크였다면 조선 쪽에서는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모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이청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ABC 뉴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차기 행정부의 로드맵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안보각서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 강화에 대비하는 내용의 국가안보각서인데요. 이 각서에는 차기 행정부가 미국의 가장 두드러진 적대국과 이외의 관계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 부처 간 협력 개선, 북한 및 중국, 러시아, 이란 등 4개의 적대국에 대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가속화, 최대 효과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제재 및 기타 경제적 도구 사용 조정, 적대국이 연루된 동시다발적 위기 관리를 위한 준비 강화 등 4가지 권고안이 포함됐습니다. 각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세계 대부분 지역으로부터 고립되면서 드론과 미사일을 얻기 위해 이란으로 눈을 돌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란 외에 북한으로부터 대포와 미사일을 지원받았고 중국은 러시아 군수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부품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이 지침을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차기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가 각서 내 정책을 시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의 예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수치로 인해 연준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앙은행 전문가들은 가격 압박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에 대해 2025년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전 총재 로레타 메스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2025년에는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정책위원은 여전히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 4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기존 예측은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Y의 수석 경제학자 그렉 다코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매우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확률은 동전 던지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2025년의 금리 인하는 더욱더 긴 간격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페이스X와 투자자들은 최대 1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내부 주식을 매수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가치는 약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주당 112달러였던 주가는 3개월도 안 되어 주당 185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스페이스X만 해도 최대 5억 달러 상당의 보통주를 다시 매수할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3,500억 달러의 가치 평가에도 투자자 중 아무도 주식을 매도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새로운 투자자를 위해 직원들의 주식 양을 줄였다고 적었습니다. 머스크의 회사는 미국 대선 이후 상당한 성장이 이어졌는데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강력한 유대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치가 높은 민간 업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석유 기업인 쉐브론이 데이터 센터 운영자에게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쉐브론 뉴 에너지의 제프 구스타브슨 CEO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구스타브슨의 발언은 수요일에 엑손모빌이 발표한 것과 유사한데요. 엑손모빌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탄소 포집 기술을 추가하여 저탄소 전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죠. 구스타브스는 쉐브론이 전 세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천연가스 발전 장비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에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회사에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연료인 천연가스와 화석 연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펙은 중국, 인도 등 주요 시장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2024년과 2025년에 세계 원유 수요 증가 예측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오펙은 2024년 글로벌 석유 수요가 일당 16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이전 예측치보다 일당 21만 배럴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5년에는 수요가 일당 14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당 9만 배럴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오펙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 중 미국, 캐나다, 브라질, 노르웨이가 생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오펙 생산국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요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최대 5%나 하락했습니다. 이 복잡한 사업 모델의 잠재적 변화와 새로 시행될 법안과 관련된 우려 때문인데요. 가장 크게 하락하는 종목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시그나, CVS 헬스 등 전국에서 가장 큰 민간 건강보험사 3곳과 처방급여 관리 업체인 PBM들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처음 보도한 이 법안은 건강보험사나 PBM 회사가 3년 이내에 약국 사업을 매각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이 PBM들이 수년간 환자들의 약물 비용을 부풀려 수익을 늘려왔다는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PBM이 시장 조작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는 판단인데요. 보험사나 연방건강보험을 대신해 약물 제조업체와 할인 협상을 하고 보험으로 보장되는 약물 목록 또는 처방집을 작성하는 PBM은 미국 약물 공급망의 중심에 위치하는데 최근 있었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CEO 총격 피살 사건 역시 이러한 의료체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은행 실적 기대감과 보험사 쇼크 이슈, KB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트럼프 규제 완화 기대에 은행들의 실적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금융주입니다. 12월 10일에서 11일 일정으로 골드만삭스의 미국 금융서비스 컨퍼런스가 진행 중인데요. 주요 은행들은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 실적 가이던스 톤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 등 친성장적인 정책 기조가 M&A와 IPO 등 IB 부문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4분기 IB 부문 수익이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티그룹 역시 4분기 IB 부문 수익이 전년 대비 25에서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른 컨퍼런스에 참여한 골드만삭스 CEO는 2025년의 주식 그리고 M&A 거래가 지난 10년 평균 규모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또 다른 주 수익인 순이자익, 즉 NII 부문에 대한 가이던스도 훨씬 개선이 됐습니다. JP모건은 향후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느린 속도로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 금리 및 대출 환경을 감안했을 때 순이자익이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시장이 2025년 순이자익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는 점을 지적했었는데 당시에 비해 금리 전망이 높아졌기 때문에 2025년 순이자익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역시 올해 순이자익이 예상보다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2024년 전체 수익이 기존 가이던스 범위의 상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사 CEO 총격범에 관련된 사실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의료 제일 비싼데 기대 수명은 낮다. 미국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루이지 만조니가 미국 보험업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금 직전에 있었던 외신에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AFP 통신에 따르면 만조니는 현지 시간 10일 펜실베니아주 법정에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는 범행을 저지른 뉴욕으로의 송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펜실베니아주 블레어 카운티의 피터 윅스 검사는 만조니가 더 많은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으며 판사는 송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날 만조니는 경찰이 그를 차에서 법정으로 끌고 갈 때 부당하다, 미국 국민의 지능에 대한 모욕이라고 소리치고도 있었습니다. 만조니의 변호인 토마스 디키는 만조니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편 만조니는 미국 보험업계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선언문을 직접 쓴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시민들도 미국 보험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쓴소리를 내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뉴욕 경찰국 수사부장 조셉 케니는 굿모닝 아메리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 선언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만조니가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만조니가 미국 의료 시스템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데 다른 선진국보다 기대 수명이 낮다라는 점을 비판했다라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미국은 평균 기대 수명이 76.4년으로 32위였으며 OECD 평균인 80.3년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1인당 의료 관련 지출은 12,197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OECD 평균 4,715달러의 2배를 크게 넘어선 수치입니다. 경찰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만조니가 범행을 자백한 자필 문서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총알에 지연과 거부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라는 보도를 확인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회사를 비판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이고요. 뉴욕에서 살인, 이금 무기 소지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된 만조니는 오는 23일 법정에서 다시 출두할 예정이며 아직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조니는 앞서 유나바머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연쇄 테러범 시어도어 카진스키에 대해 극단적인 정치 혁명가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평가했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또 폭력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겁쟁이와 강자가 하는 것이라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도 일삼았는데요. 화석 연료 기업에 대해서는 그들은 1달러를 위해 지구를 불태우는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우리가 생존을 위해 그들을 불태우는 것에는 왜 거리낌이 있어야 하냐며 적대감을 과감히 드러내고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백악관의 카린장 피해를 대변인은 당연하게도 이 사건은 끔찍한 일이라며 기업의 탐욕에 맞서기 위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주와 관련해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IB들의 상승률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최근 있었던 안타까운 총격 사건도 잠시 짚어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들 살펴보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